예전에는 뭘 읽고 한두 페이지 써오세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언가 다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다이소와 진품 다랑아리로 비교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다이소 보면 완벽하게 예쁘거든요. 대칭도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진품 다랑아리는 사실 위아래가 좀 안 맞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다랑아리는 퍼펙트한 impersonality다. 완벽한데 개성이 없다. 근데 진품 다랑아리는 imperfect한데 뷰티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고 싶은 건 그 imperfect한 뷰티를 보고 싶은데요. 요즘은 이상하게 다 그 perfect한 impersonality를 들고 와요. 제가 도발하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라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지능의 변천과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철학과의 이은수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은 이력이 좀 특이하신 곳이 학부에서는 수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대학원에서 서양은 고전을 주제로 철학 연구를 하시고 지금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철학과 이은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느끼는 게 AI를 비롯한 이 첨단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지능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까지 지능을 얘기할 때는 가장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했던 도구가 IQ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IQ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 IQ가 인간 지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IQ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한 단면만을 측정하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아마 IQ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는 전화번호부 잘 못 외운다, 또 암산 능력 옛날만큼 안 된다. 이 외부에 연결된 어떤 도구들, 스마트폰도 얘기하셨지만 외워야 되고 또 연산해야 되는 것들을 위임하고 맡겨버리면서 인지적인 부하가 여기서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저하라고 말하기는 좀 아쉽고 재배치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 우리 머릿속에서 집중해야 될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은 맡겨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요. 저하보다는 인지 부하가 줄어들면서 그 기능에 약간 재배치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재배치라는 것이 우리가 쓰는 뇌의 영역도 그렇고 기능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좀 재정렬된다 이런 느낌일까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상 또 어떤 지적 능력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방향이 또 결정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예상해 보시면 영어 번역하는 능력, 제2외국어 번역하는 능력이 한 1, 20년 뒤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저하됐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으로써 세계 문학들을 더 빨리 혹은 논문들을 더 빨리 번역해서 읽음으로써 뭔가 좀 더 분석적이고 해석적이고 문학을 비평하는 능력이 더 증대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사실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소위 인터넷 짤 같은 게 돌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감도 지능이다. 근데 실제로 공감 능력이라는 것과 지능이라는 것의 이 관계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공명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언어 능력도 충분히 좋아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분 친구도 그렇고 연애하실 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전 세계 대학 표어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요. 네. 제일 인상적이었던 대학 표어가 더럼 대학의 한 칼리지 표어였는데 웰 프리무스, 웰 꿈 프리미스라고 해요. 번역하면 야 네가 최고가 되든지 또는 최고와 함께 하든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최고가 되라고는 많이 가르쳤는데 최고와 함께 하든지는 잘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내가 최고가 아니라면 너도 최고가 되면 안 돼 라는 어떤 경쟁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감 지능이 때로 낮다고 느끼는 건 일단 지나친 경쟁에 노출이 됐고 공감을 하고 자시고 할 상황 자체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통합적으로 아까 IQ 물론 문제 많은 지표지만 어쨌든 이게 인간 지능을 대표하는 무언가 숫자처럼 여겨져 왔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인간 지능을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지표들은 어떤 게 새롭게 나타나거나 중요해질까요? 어떤 지표 측정의 목적이 뭐예요? 얼마나 어떤 사람이 더 성장했는가 과거에 비해서 혹은
이런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하는 것들인데, 아니 AI가 결합된 켄타우로스 같은 인간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AI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인간의 지능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일은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지능을 측정한다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고유한 지능에 대한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계산, 추론, 분석 이런 능력보다는 공감 능력, 감성적인 지능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계산 안 하고 추론 안 하고 뭐 상상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여전히 그 일들을 할 건데 아마 이제 그 지능은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측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AI와 구별되는 어쨌든 인간의 고유 지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존재해야 된다라고 믿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들인가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아마 알파고 때문인 것 같은데 지나치게 우리가 인간지능하고 인공지능을 대비시키는 경향은 있습니다. 대립으로. 왜냐면 우리 모두 경험이 그렇잖아요. 야, 누가 이기냐? AI가 이기니 인간이 이기니? 이 구도에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 남은 거예요. 근데 AI가 뭔가를 잘할수록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파일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그런 걱정이 좀 들었는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무언가 과거에서 우리의 고유했던 지능이 무엇이었고 지금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살펴보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게 제 잠정 결론이었어요. 과거에서 일단 좀 찾아보자. 사실 과거는 여전히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참고 문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아본 방법은 몇 가지 중요한 지성사 행위를 잡아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발견, 수집하고 읽고 쓰고 소통하고 이게 아마 인류의 지성사에서 제일 중요한 굵직한 행위였던 것 같고 각 영역에서 고유한 지능이 뭘까를 찾아보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시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좀 극적이었던 발견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유레카부터 사실 시작을 해요. 발견을 얘기하면 아르키메데스가 헤오레카라고 외쳤을 때 원래 그리스어로 어마어마한 발견의 희열 있던 그 시기부터 인류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왔나 싶으면 초기에는 그냥 자연 관찰이었죠. 자연을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그걸 이성으로 추론하는 능력. 그러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좀 욕심이 많은지요. 자연을 보던 걸로 이제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속된 말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 좀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하면 이제 도구들을 썼죠. 우리가 아는 과학사는. 그러니까 망원경도 쓰고 현미경도 쓰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보겠다. 들을 수 있는 것 그 너머를 들어보겠다. 어쨌든 경험 감각 측면에서 그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더 욕심을 내면 사람들은 인위적인 환경도 만듭니다. 뭐 로버트 보일의 에어펌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연 세계에서 진공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상황을 또 만들어서 지식을 발견해보고 싶었던 시기가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흐름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발견은 뭘까? AI가 들어오면서 2차적 목격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설명. 차적 목격이요. 네. 왜냐하면 AI가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패턴은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얘가 보고 얘가 분석한 걸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주는데 AI가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그 결과를 우리가 2차적으로 가공하면서 이제 지식을 발견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 물질들을 AI를 사용해서 탐구하는 분들은 야,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목격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과연 AI가 말한 과학적 발견이 진리인가? 이거 믿어도 되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식론적 키트가 필요한 시점? 이거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해도 그 희열, 내가 이걸 또 찾고 싶은 그 욕구 이런 건 결국 인간이 투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영해서 AI를 사용해서 설계하고 시스템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끈질기게 발견이란 영역에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네. 사람들에게 좀 도발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지능에 대해서? 저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뭘 읽고 한두 페이지 써오세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언가 다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거를 다이소와 진품 다랑아리로 비교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다이소 보면 완벽하게 예쁘거든요. 대칭도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진품 다랑아리는 사실 위아래가 좀 안 맞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엘레멘티의 최장순 대표님이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다랑아리는 퍼펙트한 impersonality다. 완벽한데 개성이 없다. 진품 다랑아리는 imperfect한데 뷰티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보고 싶은 건 그 imperfect한 뷰티를 보고 싶은데요. 요즘은 이상하게 다 그 perfect한 impersonality를 들고 와요. 너무 매끈하고 너무 유려한데 첫 번째 페이퍼든 20번째 페이퍼든 다 비슷한 걸 읽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도발하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만족스러우신가요?
AI한테 글을 요약을 시키면 중심부는 기가 막히게 잡아옵니다. 이 논문은 이 책에 하는 바는 이거야. 그건 너무 잘 잡는데 읽는다는 건 사실 그 골조를 아는 것 이상이거든요. 나는 이 읽는 것이 핵심 줄거리는 아닌데 너무 나한테 이게 잊혀지지 않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서서히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주는 그런 감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수많은 요약을 시키고 분석을 시킬 수 있지만 결국 어떤 한 문단이 나한테 와서 닿을 때 야, 그 감동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효율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또 많은 아름다움은 익력 아니면 불완전함 그거 자체가 아름다움의 또 양분이 되는 그걸 거죠. 강조하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찾고 싶은 건 그 효율이 아니라 의미이거든요. 이제는 효율이 왜 한계 효용에 다다른 것 같아서 야 이제는 효율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 인간적인 기술. 야 정말 이 회사의 이 서비스는 진짜 남달라. 나 감동받았어. 그런 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과제가 조금씩 점점 비슷해져 간다. 하지만 뭐 매끄러움으로 따지면 또 점점 매끄러워지기도 한다. 맞습니다. 너무 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솔직히 이 도구가 우리 눈앞에 바로 있는데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얘를 쓰되 더 제한적으로 쓰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쓰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기준, 선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만약 학생분들이 좀 물어보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모든 수업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마 한 5년 이내에 모든 수업에는 AI의 어떤 특정 능력을 써도 된다 안 된다라는 태그가 다 달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 문학 수업인데 번역 능력을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선. 근데 뭐 문화 역사 수업이라면 번역을 해도 좋다. 오히려 번역을 해서 예전에 영어 논문이나 프랑스어 논문을 한두 편 읽었던 걸 10편씩 읽고 좋은 생각을 갖고 올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AI 쓰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AI랑 협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데 저는 미래학자는 아닌데 한 5년 10년 안에 졸업 요건에 그런 게 달릴 것 같아요. AI 프리, AI 디톡스 수업을 3개 이상 들을 것. 그러니까 내가 AI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 상태는 매우 불안합니다. 저는 AI가 어느 방송에서 제가 위고비 같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위고비 먹고 싶어요. PT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맞고 있냐? 이게 당장의 편익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AI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AI를 한 번 쓸 때마다 인지적인 빚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아유 내 인지 별거 없어 갖다 빚지자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되찾고 싶은 순간이 와도 되찾을 근육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혹시 글쓰기를 AI에게 의존하고 계신 여러분 한두 번 내주실 거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너무 이제 AI를 잘 쓰는 걸 혹시나 부정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실까봐 AI를 잘 쓰는 것 또한 사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능의 요소에 들어가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새로운 지능을 정의할 때 아까 인간 고유의 지능이 뭘까 골몰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 다른 영역에서는 AI가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의 지능을 또 정의할 것 같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AI랑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지적 탐구를 AI를 통해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협업력, 설계력 이럴 수 있겠죠. AI가 생산해낸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I가 생산해낸 지식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들. 이렇게 여러 컴포넌트들이 분명히 정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랑 협업해야 된다. 그 능력을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증강시켜 나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예어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필사 문화에서 인쇄 문화로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요한 곳이 베니스인데 베니스가 인쇄업자들의 굉장히 성지였거든요. 이탈리아 이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서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피렌체도 그렇고 베니스도 그렇고. 근데 피렌체에 있던 베스파시오노라는 서적상이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공작의 서재를. 무슨 찬양을 했냐면 귀하의 서재에 그 어떤 인쇄된 책도 없음을 저는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역사의 끝자락에 있던 위대한 인물이긴 해요. 베스파시아노 때문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서점에서 연결이 됐거든요. 어려운 책도 구해오고 본인은 필사 문화의 끝자락을 장식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쇄된 책들이 막 나올 때 저게 책이야? 저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기계로 찍어낸 그 잉크 냄새가 있는 기계의 냄새가 박혀있는 그게 책일까라는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많은 분들 중에서 AI는 절대 안 돼. AI로 뭔가를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일단 어떤 공부라고 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서 얻는 교훈은 분명히 새로운 도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랑 협업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다 내주지는 말자. 그게 걱정인 거죠. 너무 매력적이니까 야 이거 뭐 다 해주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나? 내가 한 것보다 더 잘하는데 이럴 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교수님께서 그래도 인문학 교수로서 앞으로 이렇게 뭐 지능의 개념도 변하고 우리가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효율화되면서 또 새로운 욕구가 생겨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보다 무엇을 욕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는가, 욕구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저는 약간 인간 욕망의 거울 같기도 하거든요. 많은 걸 여기다가 사람들이 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샘 엘트만 같은 사람이 뭐 성적인 대화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냐 할 정도로 모든 욕망의 일종의 배출구처럼 사람들이 여기다 욕망을 쏟아붓고 있어서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요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인문학이 좀 할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욕구를 읽고 인간적인 기술을 디자인하는데 인문학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ESG라는 단어를 요즘에 좀 비트는데요. HESG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H가 붙었군요. 네, 휴먼. 왜냐하면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루다 챗봇 사태도 있고 그 외 여러 사태들이 있듯이 단순히 내놓는 기술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혹은 좀 더 비용 절감적이고 뭐 이런 걸로 기술을 내놓던 시기는 저는 저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인가 평가하듯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인가 또 정말 인간의 지적 능력과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기술인가 이런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지표들을 개발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기술 기업을 이해하는 인문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째는 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AI 3강 간다는 이야기 너무 좋은데 그럴 때 고민하게 되는 게 결국 데이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데이터가 라틴어로 다타에서 온 건데 주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도다레가 주다란 뜻이거든요. 거기 이제 수동분사 형태인데 주어진 것.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가지고 경쟁하기에는 게임이 너무 빤하다. 불보듯. 그래서 저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냐면 데이터에서 캅타로. 캅타는 캡처에서 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이 세상에 없던 것을 한 번도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사실 많습니다. 주변부에 있던 거. 항상 중심의 이야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주변부의 이야기들은 소멸됐죠. 그리고 에페메랄한 데이터들. 이제 에페메라가 하루살인데요. 오늘 하루만 있고 없어지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텍스트가 아닌 데이터들. 이런 것도 데이터로 잡히지 않은 게 많죠. 그리고는 뭐 암묵적인 지식들. 사실 이제 거대 IT 기업들이 또 AI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제조업 데이터들 상당수가 암묵적인 지식으로 존재하죠. 공장에 숙련된 노동자만 갖고 있는 텍스트로 풀어낼 수 없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모를 보면 인간 생활의 구석구석 인간을 정말 이해하려면 인간적인 기술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해하려면 지금 이렇게 딱 텍스트로 된 데이터만 매겨갖고는 못 잡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동네의 냄새 또 우리 동네의 소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달리티가 달라지면 못 잡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한 노력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흔적들을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취해서 데이터화시키는 작업을 인문학자들이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인문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이은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 저는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지능을 왜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다가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문학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는데 교수님과 대화하고 교수님께 말씀 들으면서 즐거웠던 것은 굉장히 체계적인 논리적인 접근에 따라서 인문학이 해야 될 일을 되게 도출해 주셔서 논리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혹시라도 인문학이라는 것을 너무 뭐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인문학이 또 명료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즐거운 대화 감사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